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나면 미국의 역사상 6개월에서 1년 뒤에 100%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거의 99%. 미국에서 2년이라는 경기 침체를 얘기했는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여파는 대한민국에도 올 것 같습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금리가 동결됐다고 해서 인하됐다고 해서 인하될 때는 분명히 경제가 침체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급전이 필요하게 됩니다. 금리가 인하돼도 시장에서는 대출 금리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 단 그 0.5로 주택 가격이 오른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폭등기에 거기에 자꾸 젖어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날아다니는 기사죠, 제가 볼 때. 왜냐하면 팩트에 기반한 기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점 맞던 학생이 성적이 좀 놀고 좀 운동하고 게임하다 보니까 한 30점으로 내려왔어요. 이 학생이 원래 100점 맞는 사람인데 50점으로 올랐어요, 성적이. 그러면 80% 성장했잖아요. 30점에서 50점이면. 근데 예전에 점수에 비하면 어때요? 50%도 안 되잖아요. 지금 거래량 급증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젊으신 분들 바쁘셔가지고 생업에 바쁘신 분들을 혹세 무민하는 아주 나쁜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평균 거래량이 월에 얼마였는데 지금 급증하긴 했으나 평균 거래량보다는 여전히 저조하다. 이렇게 팩트를 정확하게 해줘야 시장 상황이 늘어난 건 맞지만 아직도 평균 거래량이 안 닫았다는 거는 아직도 막 상승하거나 뭐 급하게 시장이 움직이진 않겠다라는 판단을 줘서, 소비자인 실수요자뿐이 아니고요, 매도자분들이 만약에 그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야? 팔지 말아야지. 급한데. 그래, 내가 급해가지고 지금 5억에 팔려고 그랬는데 원래는 7억짜리였는데, 근데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5억 5천을 받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저 사업장에다 돈을 이걸 팔아서 빨리 메꿔야 돼. 그 시간을 뺏는 겁니다. 그쵸? 정확한 팩트 보도를 해줘야 우리 소유자든 또 무주택자든 서로 도움이 되는 좋은 기사겠죠. 그 기사를 57% 급증이라고 쓰면 안 되죠. 57% 증가 이렇게 쓰고 시장 완전히 살아나지 못해가 정확한 해석이겠죠. 그러나 그 뒤에 만일 다음 달에 2,000건이 4,000건으로 간다라면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써야 정확하겠죠. 다음 달도 아직 안 나왔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기저효과, 착시효과를 활용해서 바쁘신 분들 특히, 어떻게 표현하면 잘못하면 그 기사만 보면 호갱이 되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런 기사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팩트를 두 가지 잘 나열해주는 기사가 됐으면 더 좋겠다 하는 좀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죠. 동결했는데, 동결해서 금리의 부담이 이제 없으니까 주택 가격이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것도 하나의 요인만 보실 때는 맞아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다음에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아직 모르잖아요. 물론 시장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금리를 못 올리잖아요.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는 뭘까요? 시장에 유동성이 부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자꾸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코로나는 정말 경제 시스템상에서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천재지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확장되니까 이제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걸 했던 분들이 분위기 띄고 나면 빠져나오는 시나리오 딱 맞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따라가 분들이 또 이런 장이 올 거라고 판단해서 지금 금리에 대해서 지금 표현들을 하시는데, 노무현 정부 때 금리가 3.25일 때 집값이 막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폭등을 해가지고 금리를 올립니다. 몇 프로까지는 5%까지 올립니다. 2006년도에 1년 3개월 만에 올렸어요. 6%까지 올렸으면은 거의 2배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낮아져야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집값이 그 뒤로도 2년을 계속 오릅니다. 왜죠? 금리가 3%에서 5%로 올랐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6에서 7% 수준입니다. 소득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부담하고도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더 확보되니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힘이. 쉽게 말하면 시장의 주체는 누구예요? 살 사람이잖아요. 살 사람들이 여건이 좋아지면 경제가 좋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때는, 제가 젊을 때는 금리가 10에서 15%였습니다. 그때도 집값이 올랐어요. 왜?
우리가 개발도상국으로 막 갈 때에서 버는 게 막 20% 30%였으니까요. 가능하죠. 지금 어때요, 여러분? 저성장 선진국형이잖아요. 선진국형 저성장 국면이고 소득이 뭐 1에서 3% 늘잖아요. 금리가 기준금리가 3.5%면 대출금리는 4% 5%잖아요. 역전됐잖아요. 그 논리는 그 하나만 팩트를 보면 맞지만 소득이라는 주요 상황과 실수요자들의 부담, 집값의 현재 상태 그 세 개를 같이 보면 안 맞죠. 두 개는 강하지만 하나가 약하거나 두 개가 약하거나 하나가 강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라는 요소만 그것도 낮은 금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3.5%가. 그 금리가 동결됐다고 해서 인하됐다고 해서 인하될 때는 분명히 경제가 침체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급전이 필요하게 됩니다. 금리가 인하돼도 시장에서는 대출 금리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소득 우리 경제 상황이 지금 1년 2개월째 무역 적자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뭐 믿거나 말거나 드릴 말씀은 IMF 직전에 미국이 금리를 95년도부터 올렸습니다. 차곡차곡 올리면서 우리가 98년 전에 97년 초부터 무역 적자가 벌어져요. 그러고서 터집니다. 지금 보면 금리 올린 게 작년 초부터였잖아요. 1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바로 일어났어요. 1년 1개월째예요. 좋은 신호 분명히 아니죠. IMF 때랑 비슷한 지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유튜브 보시면 제2의 IMF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다행인 점은 우리가 그때는 외환 보유고에 대한 유동성이나 외환에서 이제 단기 외채 외환이 있고 중장기가 있는데요. 단기 부채가 너무 많으면 돈이 이제 위기가 생기면 딴 나라에서 돈을 빨리 달아올 거 아니에요. 그게 많으면 돈이 없어지죠. 장기성이 없어지니까. 근데 지금 6대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요. 그래서 IMF 같은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예전보다 경제체력은 강합니다. 그건 강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 단 그 0.5로 주택가격이 오른다라는 말씀은 갭 투자자나 일부 공인중개사, 건설사 쪽에서 하는 얘기고요. 일반 경제학자나 이런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저하고 아마 같은 견해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왜? 소득이 지금 증가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내수가 감소하고 있고 가계부채 연체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금리 그것 때문에 집값이 다시 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폭등기에 거기에 자꾸 젖어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조금 냉정하게 시장을 판단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2년이라는 경기 침체를 얘기했는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질문은 좀 다르지만 여러분 국고채 장기 금리가 원래 단기 금리보다 높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 이제 치킨집을 하는데 치킨집을 운영하니까 돈을 조금 빌려주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를 뭐 3%다 그러면 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5년을 쓰겠대요. 그럼 그게 치킨집이 하다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경제 침체가 오면 매출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3%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4% 5%를 받아요. 이제 그런 논리처럼 경제 시스템에서 장기 금리가 항상 단기 금리보다 높습니다. 단 예외는 하나 있죠. 사채 시장은 별도죠. 사채 시장은 이제 급할 때 쓰는 건데. 근데 그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 경제 역사를 보면. 그 역전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장기 금리가 5%고 단기 금리가 4%면 5 빼기 4는 1이 나오는데 단기 금리가 6%가 올라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나죠. 5 곱하기 6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나면 미국의 역사상 6개월에서 1년 뒤에 100%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거의 99%. 역사에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그 페드와 연관된 프레드라고 있어요. FRED. 미국의 전 경제에 관한 통계가 다 들어있고요. 거기 가보시면 지금 이제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역전됐습니다. 그 얘기 뭐냐? 단기 금리가 더 높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5년이고 10년이고 지금 버텨야 되니까 금리를 더 주고라도 급하게 얻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우리가 레고랜드 쳤을 때 원래 10% 8%의 PF를 받은 분들이 갑자기 15% 빌린다. 그게 뭐예요? 지금 망하면 아예 망하니까 15%라도 빌려야 되는 거. 그건 뭐예요? 위기가 온 거죠. 그럼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건 위기가 오는 전조 선행 신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경제학자들이 그 수치에 대해서 경제 침체가 올 거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리세션이 이제 올 거다. 미국 2년을 얘기하셨는데
저도 공부를 좀 해보니까 2년 더 갈 수도 있겠다. 천천히 소프트 랜딩으로, 연착륙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 여파는 대한민국에도 올 것 같습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출국가니까 LG 삼성이 유명하잖아요. LG 삼성이 뭐 현대 자동차까지 있지만 자동차도 덜 팔릴 거고 TV도 덜 나갈 거고 미국이 경기가 침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집 사는 게 줄어드니까 집 사면 우리가 뭐 하죠? 테레비도 사고 뭐 냉장고도 사고 뭐 에어컨도 사고 그 무시무시한 물량이잖아요. 그 물량을 삼성, LG가 최고니까 다 대부분 그거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팔던 게 지금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우리도 좀 조금 이제 수출이 줄겠죠? 연쇄 반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기침하면 독감 걸린다. 중국이 기침하면 감기 걸린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차가 존재하죠. 미국 경제 지수가 터지면 우리는 6개월 뒤에 따라가게 돼 있죠. 어쩌면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요인들 때문에 제가 볼 때 미국의 경제 침체에 대해서는 저는 거부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봐요. 케인즈도 이미 옛날에 얘기했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다 얘기했던 사항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한계라는 거를 이미 경제학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유동성이 확대될 때 버블이 생겼다가 패니까 이제 붐이 벌어졌다가 붕괴되고 그런 절차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경제학 역사가 120년인데 왜 이렇게 계속될까요? 그게 자본주의의 한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아, 경기 침체가 일단 오겠구나. 진폭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쪽으로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